기업 전달자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기억 전달자라는 책 안에서 이 아이들이 12살 기념식 때 각자 맞는 직업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만약 12살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다면 어떤 직업을 받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답은 이 기억 전달자란 책 안에서 아이들에게 직업을 부여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아이들을 쭉 관찰하면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떻게 살아왔나를 분석을 해서 직업을 주는 것 같다고 느껴서 만약 누군가 제 삶은 계속 보고 있었다면 어떤 직업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비올라 연주자나 악기 연주자나 또는 선생님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비올라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비올라를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관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아이는 비올라를 하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직업을 줄 것 같기도 했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생- 지금까지 학교에서 한 활동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멘토멘티 활동이나 그런 걸 참여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서 만약에 누군가 나의 삶을 계속 관찰하고 직업을 부여한다면 그 두 가지 직업 중 하나를 부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제가 12살 때까지 살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냥 말 잘 듣는 아이로 어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음,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정해진 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내는 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심부름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공무원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12살까지면 초등학교 때까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 책 안에서 이 주인공인 조너스는 어, 드세... 그 네, 하긴가 그 두 번째 넘어갈 거는 잘 기억해 두고 두 번째 네.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뭐 하경이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을 받을 거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얘기해 보면 더 유익한 활동들인데 근데 이제 이 책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이제 더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것들은 그러한 사회 시스템 음, 그걸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또 몇 가지 나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지금 현재 대학 입시를. 근데 고등학교 입시를 제일 중요시 여겼던 때가 있었어. 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물론 특목고가 있긴 하지만 평준화됐다. 평준화됐다는 얘기 알아? 네. 뭔 얘기야? 평준화됐다는 거. 차이가 크지 않게 되었. 그래서 이른바 뺑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 그 속된 말로는 뺑뺑이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학교를 있는데 근데 이제 아주 소수 아까 외고, 과학고, 영재고 같은 데 특목고 빼고는 일반 인문계는 이렇게 평준화 시켰어. 근데 선생님도 평준화 세대예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근데 그 이전에는 고등학교 자체가 서열이 있었어. 음,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고가 제일 좋은 학교. 그래서 리스트 그 순서가 있어서 그 고등학교 그 중학교 때 성적 순대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친구들이 대부분 좋은 네. 대학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승패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세대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하경이 아마 할아버지 세대가 그 정도 저기 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분들보다 더 위의 세대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입시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 당시 이제 대전중을 가면 최고로 이제 그 잘 가는 그런 음. 학교였서 그 당시에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요. 학교 나뉘어가지고 막 그 시험 대비하느라. 그러면 그때는 거기서 이미 그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전중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음. 대전중 애들이 거기서 또 이제 뭐 고등학교하고 뭐 대학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결정된 어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 생활 오히려 윗세대 보면 더 낭만이 있었던 거야. 서클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고 뭐 이랬던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 대신 아주 그냥 음, 빡세게 살았던 거지.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편이잖아. 그다음에 네. 그 사람이 점차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우리나라가 쌤 좀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있었어. 그 졸업 정원제라는 입시 형태가 있었는데 그 졸업 정원제는 뭐냐면 원하는 대로 신입생을 많이 뽑아줘 대학에서. 아, 대신 졸업할 때 졸업 커트라인, 졸업할 수 있는 사람 아, 몇 명 정해져 있어. 그럼 대학 가서 이제 막 붙어지는 거야. 그게 외국 같은 경우가 그런 학교가 많아. 음,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 뭐 이런 데 보면 토론토 대학 입학은 하는데 음, 졸업할 수 있는 사람, 졸업하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야. 다 중도 포기. 그래서 입학의 문은 넓은데 졸업의 문은 좁아.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그냥 대학 가서 이제 빡세게 공부를 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얘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그 순간들이 초등학교 때 판결 나야 되나, 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어떤 때 판단이 나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책에서는 어쨌든 뭐 한 13세 정도 되면 판단이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음, 이 책의 작가가 뭐 일본에 살기도 하고 태어나기는 하와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로 미국 이제 작가지. 그런데 어, 이와 같은 그런 방식이 있는 모델이 독일이야, 독일. 음, 독일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안 바뀐대, 거의. 한 오, 담임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관찰해서 그 아이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 그 음, 아이는 직업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상담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독일 같은 경우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일찍 결정이 되는 어떤 그런 음, 모델들이고, 물론 거기는 이제 큰 틀만 결정해 주지. 음. 근데 여기는 큰 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까지? 직업. 직업까지 이제 바로 이렇게 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정할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논점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직업을 할당해 주는 거. 음, 직업을 정해 주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야. 음, 그거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공산주의, 계획 경제라는 게 있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음. 시장 경제라는 게 있어. 자,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차이 혹시 학영이 알고 있는 거 있어? 시장 경제는 음. 더 자유롭게 자유 경쟁 체제 속에서 그런 뭔가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그 기업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남는 거고 계획 경제는 상대적으로 다 조금 정해놓고 그렇지. 그래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가장 크다는 차이는 어차피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가 음, 균일하지 않잖아. 그리고 겹친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뭐 빵이 이렇게 있는데, 나 뭐 소보루빵 먹고 싶어. 나 뭐 그 빵도 5가지가 있고 사람이 5명인데 원하는 게 다 다르면 그러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잖아. 자기 네. 원하는 거 그냥 골라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그 있는 빵이 일치하지 않아. 음, 나도 소보로 먹고 싶고 얘도 소보로 먹고 싶은데 소보로빵은 하나야. 그 옆에 단팥빵이 있어. 그럼 누군가는 소보로 대신에 단팥빵. 단팥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요거를 어떻게 결정하냐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른바 우리 시장 경제에는 두 사람이 경쟁해서 승자가 그걸 쟁취하고 음, 패자는 거기서 밀려나는 거야. 근데 계획 경제는 그게 아니라 지정해 주는 거지. 야, 너는 소보로빵 먹어. 너는 음. 단팥빵 먹어. 지정해 주는 거지. 그런 점에서 학교가 피자집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없어?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하경이가 피자집 하는데 기존에 있는 피자집보다 하경이가 더 피자집을 잘하면 기존에 있는 피자집이 망하는 거야.
그 사람 다른 걸 해야 돼. 음, 그런데 계획 경제에서는 학연가 피자집 하고 싶어도 야, 이미 피자집 있어. 음, 근데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을에 피자집이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피자집 하지 말고 너는 뭐 김치찌개 집을 해. 이런 식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거라던가 그 사람의 개인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누군가 그거를 결정해 준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른바 계획 경제라는 거지. 그 이런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어, 계획 경제는 모두 다 정해 주기 때문에 뭔가 혼란이 적은 대신 그걸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자유경제는 하고 싶은 걸 하는 대신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 그치. 또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일단 비효율이 발생해. 음, 동네 피자집에 두 개, 세 개. 요즘에 동네에 보면 제일 많은 게 커피숍이야. 음, 무슨 커피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가 있냐. 어? 그왜 그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여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하경이 말했듯이 패자의 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음, 나 커피집 하고 싶었는데 내 커피집 안 돼갖고 그 사람이 절망하는 어떤 그런 패자의 고통들. 아,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 경제의 가장 커다란 단점들이죠. 그 단점들이 바로 계획 경제에서의 장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계획 경제는 그 사회에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란 거예요. 어? 그리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음, 이렇게 보면 계획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획 경제는 아까 학영에서 잘 얘기했는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해야 될 일이 매칭이 잘 될 수 있지만 음,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경쟁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음, 발전의 어떤 그런 자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과연 계획이 제대로 잘 될 건가? 음,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많은데 음, 피자 먹고 싶은 사람이 많고 이제는 잔치국수 먹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도 여전히 그냥 피자집은 하나에 잔치국수 하나란 말이야. 계획 경제에서. 그게 쉽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그 조정이 쉽잖아. 음, 피자집이 잘 되면 피자집 막 생겼다가 음. 피자 잘 안 되면 망하고 다른 뭐가 생기고 이렇게 막 변하잖아. 네. 그런 점에서 역동성이 있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계획 경제나 시장 경제가 장단점이 있고 사실은 그 시장 경제도 100% 시장 경제는 없어. 음, 왜냐면 예를 들면 대표님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가 의사하고 싶다고 다 의사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 자격증이 있었잖 그렇게 함으로써 제한으로 사실은 음, 100% 자유 시장 경제 아니라는 얘기야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보완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역시 직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측면들이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맞느냐. 아니면 각자 그냥 자기가 도전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돌 오디션 막 수천 명 도전하잖아. 우리의 시스템은. 근데 여기의 시스템은 그냥 너 아이돌 하면 안 돼. 그냥 넌 거기 급이 안 돼. 음, 너가 대회에서 하고 미리 그냥 이렇게 정해주잖아. 네. 그런 부분들의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선생님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야. 하나는 언제, 음. 언제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긴이 한다면, 하면, 일단 처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보면 거의 고등학교 때 한국에선 고등학교 때 결정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실상을 보면 중학교 때부터 그런 진로는 다 결정을 하고 가는 게 보통의 경우라서 보면 장단점이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중학교 때 뭔가 그런 걸 정한다고 본다면
왜냐면 일단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도 너무나 많고 수학학원도 보면 중등이나 초등 때부터 의대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보면 한 가지 꿈을 진로를 정하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한 가지만을 판 만큼 그만큼 성과는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분야에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런 만큼 조금 어쩌면 단점도 그 경우에서 단점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중학교 때 진로를 다 정하고 달려가는 친구들을 보면 일단 중학교 때부터 뭔가 과학고나 그런 특목고를 준비하다 안 돼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고 또 모두가 뭐 의대 반을 보고 도전을 하지만 모두가 의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고 또 너무나 한 가지만을 중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그만뒀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게 전혀 없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봐서 특히 운동이나 뭐 아이돌이나 무용 같은 경우엔 부상이나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진로는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어, 고등학교 때 결정하는 것에 그 나이 때 정도면 본인을 잘 안다고도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은 중학교 때까진 조금은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악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악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중학교 입학 이후엔 악기를 하지 않고 공부만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누군가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을 바라볼 시간에 다른 걸 바라보는 게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자기가 하던 어떤 한 가지를 그만뒀을 때 차선책이 있다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너무 한 가지만을 중학교 때부터 바라보는 것보단 중학교 때까지 몇 가지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 자신이 진짜 할 것을 결정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음, 했고요. 그래. 두 번째, 그리고 네. 두 두 번째, 번째, 어떻게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포인트가 그거기도 했는데, 이제 12살 기념식을 처음에 굉장히 긴장해하는 모습에서 왜 긴장할까 했는데, 직업을 하나씩 부여해주는 시스템을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하나씩 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벽한 사회 체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연도마다 일정하게 직업군이 탄생을 하고 사회가 유지되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만약 현실에서 진짜 이렇게 직업을 배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어떻게란 방법에는 본인이 본인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이런 직업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까? 그 직업으로 어떤 걸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까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고 그 직업으로 성과를 이뤄나가는 데는 개인의 동기와 의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직업을 부여받는다면 그 동기와 의욕을 채워줄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들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도 그런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만약 직업을 부여받는다면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나는 직업을 부여받을 건데 굳이 그 직업을 부여받기까지 어떤 걸 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직업을 그래도 비효율적이라도 선택하는 면이 사회 전체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쌤이 좀 이렇게 반박을 그냥 해보자면, 대화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거를 부여받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뭐, 음, 너 이거에 저거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음, 아까 하경이를 관찰한 결과 하경이는 비올라를 좋아해. 그러니까는 이런 직업을 권한다라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 것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직업이 부여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보면 자기가 음, 뭔가를 잘할 수 있다는 거, 원한다는 걸 보여줘야 그거에 맞게 그 전문가들이 음, 매칭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음, 점에서 이렇게 뭐야, 자기를 방치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박을 또 하자면, 이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음, 그리고 너가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적절하다. 네가 이 일을 맡아주는 게 좋겠다.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음,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시도해봤는데 음, 어차피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 네. 현재 우리 사회도.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이 미리 그 사회위원회에서 미리 그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서, 너 정도 가지고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 괜히 쓸데없이 도전해서 힘들지 말고 그냥 음, 너가 이 일을 하는 게 더 좋겠어라고 권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아 실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음, 사회 기여라는 부분도 있고 자기의 생계 유지라는 그런 부분도 음, 있다라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음, 하는 그런 주장을 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그 직업을 가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회 기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업을 부여받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어차피 어, 만약에 실패할 거였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데 쓰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 기여의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그 한 아이에 대한 관찰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한 평생 동안 한 사람의 일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틀리게, 이 책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것이 맞지 않게 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실패 확률이라면 어, 그런 시스템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약간 현실에 대입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약간 현재의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뭔가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 이 책은 을 읽었을 때, 현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시스템을 그냥 바라보기보다 뭔가 갑갑하다고 느껴지고 조금 현실에 빗대어 봤을 때 자유가 없다고 느껴지는 면도 있어서 조금은 현대에서의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시스템상으로는 조금 되게 좋은 면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건 사실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렇지.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하경이가 자유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요것들을 설명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자유로움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적 사회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에 대해서 쌤 동의하고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데 나는 그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하경이가 말한 대로 실패할 거 뭐하러 해. 음, 비효율적이잖아. 이성적이면 그걸 받아들인다. 음,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인 존재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라는 거야. 음, 그래서 안 될 줄 나도 알아. 그런데 해보고 싶어. 그 정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거를 배제시키면 이런 사회가 가능해. 괜찮아. 좋아. 근데 인간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야. 충동적인 그런 마음들. 실패해도 난 해보고 싶다. 내가 한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주지 않는 한 이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또 마련했지. 지금 쌤이 말했던 충동적이고, 어?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중요성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쌤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회는 어떻게 한 거야? 이 사회의 특징은? 인물제. 응? 어, 이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까 우리가 직업을 배정해 준다는 것도 특징으로 봤지만,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좀 다른 좀 특징적인 게 없었어? 어떤 게 달라? 재산을 가지지 않아요. 그치.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재산 같은 거를 갖지 않으로 이른바 사적 소유, 음,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우리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 사적 수요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런 직업 간의 조금 차이가 더 명확하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런 직업을 배정받는 결과에 대한 조금 불만도 더 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직업군을 가지게 하고 유지하려면 그 사람들의 소유가 모두 같게 해야. 그렇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바로 이 물적 토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입시가 치열하냐? 음, 어? 다른 뭐 북유럽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거기는 이렇게 애들을 잡지 않더라, 치열하게 살지 음, 않더라. 근데도 멀쩡하게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 사회는 이러한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건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입시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입시 때려 고치면 뭐하냐? 음, 사회 구조 시스템이 여전히 그런데 그 사회 구조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직업에 규천이 있는 거지. 음,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면 연봉이 뭐 3억 이상이 넘는데 뭐 그 공장 현장에서 중소기업 음, 저기 하는 사람들은 한 뭐 3, 4천 정도 번단 음, 말이야. 그럼 뭐 한 10배, 부터 20배 이상의 어떤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대학교 교수님이나 청소 노동, 환경미화 노동자들이나 그 월급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
환경미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저 어려운 공부 해가면서 음, 하기도 싫은데 어려운 공부 해가면서 히쓰고 박사되고 교수되고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음, 내 육신을 놀려서 황금비와 청소일 하고 또 그거 번 돈 갖고도 내가 소소하게 삶을 잘 행복하게 꾸릴 수 있다. 라고 한다라면 자기가 청소부에 배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갖지 않고 청소부가 또 이제 그 사회 속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 내가 굳이 대학 교수 되려고 의사 되려고 애쓰지 않을 거다. 음. 그러니 국가에서 배정을 해줘도 불만이 그만큼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직업의 어떤 그런 격차 음, 이런 것들을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미국식을 봐야 다른 거야. 음,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한 경쟁에 의해서 이른바 승자 독식. 음. 승자 독식이 뭐야? 어, 이긴 사람이 거의 그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렇지. 이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최후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음, 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제도를 시스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 된다. 실력이 뛰어나게 된다. 그러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생겨나는 거고. 근데 이 책에서의 시스템은 그러한 치열한 경쟁, 그 안에서 갈등, 그 안에서 나고자의 슬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뭐야? 지금 하경이가 말했듯이 사적 소유를 음. 배제하는 것들, 개인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기쓰고 그 일들을 하려고 자율성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수행한다.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직업을 배분해준다. 또 어, 임무해제. 이제 네? 임무회전. 네? 임무회전은 뭐야? 그, 늘, 꼭, 나이가 많거나, 음. 또는, 어, 애들 중에선 조금, 떠, 다른 애들에 비해 조금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그런 문제가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임무해제를 시키는 임무회전이라고 표현을 여기서 이 책에는 임무회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식 표현은 뭐야? 안락사. 죽이는 거지 그냥. 당신은 더 이상 이 사회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주세요. 뭐 음. 이걸 이제 여기서 임무해제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때? 임무해제라는 발상에 대해서는? 어, 일단 이 사회에서 이런 임무해제, 그러니까 안락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와 다른 점은 현재 우리 사회는 그것이 안락사라는 걸 알고 그 과정을 모두 알지만 이 사람들은 임무해제라는 과정이 몇몇 그 담당하는 임무해제 담당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런 임무해제의 과정이나 임무해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산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임무해제라는 체제가 더욱더 유지될 수도 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재 사회에서 보면 이것 또한 굉장히 조금 경악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약간은 또 현재 우리가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과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AI에서 저희가 특이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만약 뭐 지구의 식량 위기가 올 때 AI는 어떤 판단을 할까라는 문제를 던진다면 보통 제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구를 줄인다라는 답변을
하게 되고 이 책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회의 안정성과 그런 사회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면에서 어쩌면 AI가 만약에 지배한다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인무해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그런 욕망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 존재해. 음, 지금도 존재하고. 뭐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는 제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저지른 그런 일들도 결국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음, 위해서 순혈, 음, 순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그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거지. 또 뭐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기업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음,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효과내잖아. 능력 없고 뭐 저기하는 사람들 잘라잖아. 그러면서 제기하는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그래야 이 회사가 유지된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일정 비율의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전체가 건강하게 잘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논리를 결국은 사람의 생명으로 갖다 대면 노인 인구들이 의료비용은 많이 들더라. 생산성 떨어지더라. 그러니 노인들을 뭐 안락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사회에서 배제시켜줘. 옛날에 실제 있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논란이지만 고려장이라는 제도 음. 알아? 고려장. 혹시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순장이고. 아, 고려장이라는 제도는 나이 많으신 노인들을 산속에 갔다가 버려서 그곳에서 이제 죽게 음, 하는. 그 장이 매장, 화장하는 그 장례 방식들 중에 하나인 거지. 수목장 이런 것처럼 장례 방식 중에 고려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쁜 산속에 그 노인들을 유기 갖다 버리고 옴으로써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입을 줄이는 거야. 음, 한 입 줄이면 그만큼 먹을 거가 줄어들어, 소비의 속도가 줄어들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 그런 어떤 부분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임무해제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임무해제는 두 가지 거야. 나이 많은 사람들 임무해제 시키는 거 하나 또는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음, 그 아이가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아이라고 생각되면 키우는 거고 이 사회에 쓸모가 어렵다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다면 아예 그냥 인무해제 시켜버리고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발상들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뭐 하게 되겠지만 인간의 존엄이라는 부분과 연결시켜 본다라면 경악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약 먹는 얘기 나오지 않아? 네. 약을 왜 먹어? 그, 이 아이가 음,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음.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는 거야. 결국 그 부분의 하나는 감정 조절, 감정. 이 사회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음, 감정을 느끼지 않고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점인 거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충동적 존재라고 했잖아. 음, 안 되는 거 알지만 난 해보고 싶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런 마음이 아예 뭐하도록 되지 않도록. 그러지 않도록 약을 먹는 거야. 그렇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면 또 하나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회는 가능한데 우리 대전시는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의 방식이. 왜? 왜 이런 제도를 현실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어, 왜 쌤이 대전이나 서울시는 이거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까? 그 이유는 사이즈의 문제, 사이즈. 도시 규모의 문제야. 아, 이 책에 나오는 도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하나에 않아. 그리고 이 도시가 외부와 한절돼 있어. 단절되어 있어.
그래서 그 안에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마을마다 이 정도 아파트면 부동산은 한 군데, 카페는 뭐 세 군데, 뭐 음, 치과 하나, 그다음에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식당은 뭐 무슨 식당 하나씩 이 정도의 구성원들이 살려면 필요한 어떤 그런 세팅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점에서 여기는 어느 정도 계산된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으로 오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판의 변화가 생긴 게 AI. 음, 왜 AI? 그래서 우리는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를 몰락했어. 시장 경제가 완성을 거뒀어. 그래서 시장의 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쟁을 통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 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왜 계획 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AI가 최선의 효율을 쫓아가다 그렇지. 보면. 옛날에는 사람이 그 최상의 효율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야. 워낙 많은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변수를 다 AI한테 챗GPT 집어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또 집어 넣어주고 그러면 걔한테 야 이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방안을 네가 제시해봐 라고 하면 이제는 그걸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음, AI가 뭐 챗GPT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계획 경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 경제로 다시 한번 옮겨가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것에서는 그 AI가 조사하는 거지. 학경의 특성도 다 놓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매칭이 잘 되는 건가를 그 복잡한 계산을 바로 AI가 해내 줌으로써 어, 이 사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가 되려면 소규모 마을 정도여야 이 사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들을 읽을 때 함께 봐야 돼. 이게 현실성이 있나, 우리말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각각의 그 사는 곳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이 과연 맞출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따져봐야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경이가 첫 번째 질문 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파생시켜서 우리가 사실 이 책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중요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책에선 음, 원래의 기억 전달자가 새로 기억 전달자가 된 음, 조너스에게 기억을 전달하는데, 음, 만약, 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어떤 기억을 누군가가 도맡아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회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음, 되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거의 사회 전체, 세대 전체의 기억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면서 음, 그러면서 한편은 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면서 이 기억 전달자가 이 사회를 유지시키게 하는 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음, 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음, 이 사회에서 통제하는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억들이나 감정들을 다 한 사람만이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정말 기계와 공장처럼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억 전달자 또한 어떠한 최고의 효율을 위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존엄성에 과연 맞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회 형태였어요. 왜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지? 그 부분에서 기업 전달자가 있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연결돼? 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뭔가 전쟁 또는 그런 아픔, 고통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 감정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 또한 그런 기억이 없어서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런 면에선 조금 인간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기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회 전체의 효율은 지켜지겠지만 굳이 인간 개인이 그렇게까지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까 이제 그 하경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기업 전달자라는 존재를 둔 이유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기억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 그럼 왜 기억을 못하도록 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하경이가 설명했듯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회에 세팅해 놓은 거야. 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럼으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하경이한테 그런 거야. 야 하경아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라고 말하면 하경이 뭐 먹을 짜증 거야? 날래요. 짜장면 먹을 거야. 자 근데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노림수가 있는 거야.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라는 그 질문 안에 하경이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는 걸로 여겨진 거잖아. 그 나는 짜장이나 짬뽕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짜장이나 짬뽕만 있는 게 아니라 하경이가 나 피자 먹고 싶은데요? 나 파스타 먹고 싶은데요? 나 김밥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너 뭐 먹을래? 이럴 수 있잖아. 음, 근데 그렇지 않냐고 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라고 하는 거에는 이미 우리는 중국집 갈 거야. 메뉴는 짜장 짬뽕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라는 그런 많은 전제가 있음으로 있다는 거지. 어? 그런데 만약에 야 메뉴가 이렇게 있어. 라고 한다면 얘가 짜장 짬뽕 말고 다른 것도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다른 걸 고를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아예 탄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사회가 전부야. 라고 함으로써 통제하는 통제. 음, 그러면서 그 사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거겠지.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유지가 되느냐. 음,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과 적대적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놓더라도 북한의 어떤 그런 삶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삶이란 말이야. 근데 북한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음.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 꿈꾸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분석을 하는 거야. 음, 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지금 북한 사회의 모습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의 모습이에요.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의 모습이거든. 선생님 그때 불행했을까? 아니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 살면서 불편하지도 않았어, 사실. 음, 그때 버스가 어?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살았고 화장실은 집에서 떨어져 있는 그 뒷간이라고 해가지고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그 학교 화장실도 마찬가지였고 겨울에는 뭐 커다란 난로 갖다가 석탄 가고 난로 떼고 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음, 씩 그걸 갖고 우리는 너무 가난해, 비참해, 불편해 생각하지 않았어. 왜? 음. 그것밖에. 그렇지. 그게 전부였어. 그게 음, 전부였어. 그 당연히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음, 살아가야 되는 줄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야 사실은 응? 겨울에도 온수 빵빵하게 나오고 수내식 화장실도 있는 거고 뭐 지하철도 다니는 거고 이런 사회를 만약에 내가 경험했어. 음, 그러면 아마 그 사회에 우리는 왜 이렇게 낙후됐나? 우리는 왜 이렇게 음. 못 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나? 이것 때문에 아마 절망했을 수도 모른다니.
그래서 북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폐쇄 사회이기 음, 외부와의 단절을 시킴으로써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기억 전달자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이 사회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음, 지우거나 아니면 애당초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치지도 음, 않아. 존재하지도 않아. 그냥 오로지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사회만 있다고 생각해. 음, 그게 그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방법이다. 음. 어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한한다. 근데 정보를 제한한 이유가 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 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돼?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음, 이 사람들은 이 기억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외부와도 단절되어 있고. 그런 면에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기억을 전달받았을 때 행복할까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답변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너스 또한 기억을 전달받고 그 고통에 결국 도망을 치게 되었으니까 어쩌면 이 사회가 유지되는 길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기억을 갖지 않는 것이란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만약 기억을 갖는다면 이 사회가 유지되진 않겠지만 그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가 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분명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기억이 없는 게 맞겠지만 그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억을 가져야 하고 그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스님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가르쳐야 된다고 그죠. 음, 그리고 애당초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 사회를 배제하는 거야. 음, 그래서 너가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거랑 뭐가 달라, 사실. 음, 기억을 삭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스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아이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가 선택하게 한다는 쌤이 주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옆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러다 애가 나쁜 거 선택하는. 실제 그런 문제가 있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 아예 그걸 보여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선택할 일도 없는데. 근데 그걸 네가 왜 보여줘야 되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왜 그럼 기억 전달자라는 제도를 뒀냐고.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지. 이 책에서는 기억 전달자를 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 기억 전달자라는 제도를 왜 둔 거야? 기억 전달 없어도 되잖아, 사실. 음, 기억 안 나? 기억 전달자를 왜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자, 기억 전달자를 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혹시나 그 사회에 자기들이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발생할까? 재난이 발생할까 봐. 그때에 그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하나는 그걸 알고 있어야 음, 그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평상시엔 안 쓰는데, 혹시 모르니까 과거의 자료를 백업해 놓는 거야. 음, 백업해 놓은 게, 그래서 이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 창구 가서 과거 자료 찾아갖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거를 이 기억 전달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조노스가 그 기억 전달을 받는 과정에서 괴로워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조노스의 괴로움은 그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인? 아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행복하는 길은 기억이 없는 일인데, 음. 이제 조너스는 그 사회에서 계속 살다가 기억을 가지게 된 거고, 그런 면으로 인해서 어쩌면
처음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겪었으니 이 조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이 사회 전체가 기억을 알게 된다면 겪을 혼란을 보여준 거다. 그렇지. 그런 친구도 있겠네. 지금 말한 대로,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접하고 있지 않다가,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니,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하경이한테,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야.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 뭐, 종군 위안부,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저지른 그 끔찍한 성폭행, 뭐 이런 장면을 막 너한테 아주 막, 막 신랄하게 보여줘.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경이가 고통스럽게 끔찍하겠어. 차라리 그냥 뭐 하는 게 낫지. 모르는 게 음, 낫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막, 왜 임진왜란 때 막, 일본군 와갖고 막, 그 사람들 막 귀를 베가고 막, 그럼 그때 그 사람이 겪는 뭐 끔찍한 고통들. 지금은 그게 단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그냥 책에 서술에 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나 이런 건 상대적으로 덜 되는데, 그거를 온전히 느낀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여태까지 그런 감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가 처음 감정에 노출되어서 힘든 어떤 그런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기억 전달자가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이고 기억 전달자는 자기의 기억을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 음. 그것이 갖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거. 왜 그게 어려울까? 기억 전달자는 누구와도 그 고통을 공유할 수 없어. 음, 그렇지. 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음. 이야기에서 이발사의 고통이 뭐였어? 누구에게도 자기가 아는 것을 발설할 수 없다는 답답.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갖고 있는 고통, 고민 같은 경우에 그나마 얘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 어쨌든 이 책에서 이 사회는 이른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관념들 속에서 다양한 감정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이라든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감정 자체를 없애버린 거지. 집도 똑같이 지어놓고. 거의 모든 것들을 규격화함으로써 색깔도 다 없애버리고 단일한 색깔로 함으로써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게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이 거든 사실. 음. 인생 만사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음. 욕망이나 이런 욕구에서 벗어나서 무의의 세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잔잔한 세계에 이르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하경이가 아마 하경이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하경아. 그게 목표 아니야? 맞죠? 근데 그 천국, 그 하경이가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천국의 이미지는 뭐야? 천국은 어떤 곳이야? 네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천국은? 머릿속. 좋은 곳. 이 세상 천국은? 너 들었을 거 아니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네. 어떤 곳이야? 평화로운 평화로운 곳이야. 또 갈등이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이야. 바로 이 사회다. 음. 평화롭고 갈등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음. 어? 근데 과연 이런 거지. 빛, 빛이 있다는 것은 음.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야? 어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야. 음. 빛만 있으면 빛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잖아. 결국 우리가 슬프다는 것을 슬픈 기분이 있기 때문에 기- 즐거운 기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늘 즐거운 상태면 그게 즐겁냐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과연 천국이 근심 걱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심 걱정이 없다라면 그것이 과연 그 행복한 상태일 거냐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인지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대비적으로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 있으니까 키 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음. 근데 키 작은 사람이 없으면 키 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들인데, 과연 절대 평화, 음. 절대 평등의 세계가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세계냐. 물론 뭐 가능하냐라는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니면 오히려 그냥 희노애락, 어?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뭐 이런 즐겁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어우러져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인 건가? 뭐 그런 점에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 건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긴 다 했어? 아이고 시간도 다 됐네. 너 기억 전달자 영화 있는 거 알아, 하경아? 아니요? 기억 전달자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 오, 그래서 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기회 되면 기억 전달자 찾아서 영화로 보면 또 이제 책을 읽는 거하고 또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과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제대로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가 글쓰기야. 음, 하경아, 오랜만에 독서 감상문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아. 그래서 뭐 독서 감상문 늘 얘기하지만 이 책을 읽은 하경의 이야기를 쓰는 음,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하경이가 고민, 아까 우리가 뭐 함께 나눴던 얘기도 괜찮고, 음. 진지하게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경이 한번 깊이 있게 더 생각을 해보고 네. 관련된 자료도 좀 찾아보고 관련되어서 너 이 책을 통해서 너가 그러면 네 마음속으로 정리한 내용도 괜찮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괜찮고 어쨌든 뭐 광고비하게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책과 관련되어서 독서감 산문을 써보고 다음 주에는 독서감 산문을 쓴 거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경이 새학년 새학기 또 일주일 사느라고 또 긴장했을 텐데 어떻게 좀 쉬었어? 네. 그래. 주말 또 잘 쉬고 또 다음 주도 또 잘 또 힘차게 생활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그래.